또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글 1, 2, 3을 읽고 청소년 범죄의 현황, 문제점, 바람직한 대처 방안을 말해봅시다. 둘 중 아무나 시작하자. 논제, 청소년 범죄의 현황, 문제점, 바람직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해보자에 대해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범죄의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범죄의 현황을 살펴보면 10년 전에 비해서 약 36% 정도 범죄가 증가하였으며 재범률 또한 10% 정도로 성인 범죄자의 5%에 비하면 재범률 또한 상당히 높았습니다. 왜 이렇게 청소년 범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서 폭력적인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청소년 또한 폭력적인 컨텐츠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컨텐츠에 나오는 폭력적 행위를 현실에서 따라할 확률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청소년 범죄가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청소년 범죄에 있어서 쟁점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재 청소년 범죄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소년법을 청소년에게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소년법을 폐지할 것인가입니다. 저희는 처벌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처벌이란 응당의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자가 사회에 나와서 반사회성을 고치고 어떤 행동의 개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적을 살펴보았을 때 소년법이 폐지된다면 청소년에게 행동 개선의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소년법이 처벌의 형량이 너무 낮아서 청소년들의 범죄율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것은 19세의 기준을 17세로 낮춘다든지 하는 연령 제한을 조금 더 낮춤으로써 과거 청소년에 비해서 어떤 성숙도가 높아진 현재 청소년을 고려해서 연령을 낮추는 식으로 개선되어야 하지 소년법 자체를 폐지함으로써 개선의 여지조차 주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분 46초입니다. 2분 46초. 네. 저도 이번 논제 청소년 범죄의 현황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바람직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앞에 강정민 토론자께서 말한 그 10년 전에 비해서 재범률과 범죄율 모두 높아졌다는 것에 일단 동의를 하고 그리고 매체의 발달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그런 폭력성이나 그런 게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청소년이 판단 능력이 낮다는 것은 그거 판단 능력이라는 거를 어떤 기준으로 보고 청소년의 판단 능력이 낮은지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고 싶고 그리고 요즘 앞에서도 말했듯이 요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법 적용을 할 거냐 아니면 폐지를 할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앞선 토론자와 다르게 저는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처벌이라는 거의 기준을 약간 복수 이런 너는 잘못을 했으니까 너는 그에 맞는 벌을 받아야 돼 그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은 잘못해서 그것에 대해서 반성을 함으로써 다음에 사회에 나가가지고 적응을 잘하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된다는 인식을 붙여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소년법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반사회성을 붙여주고 그런 잘못을 너가 확실히 뭔가를 잘못했다는 것을 심어주기에는 너무 약한 처벌 수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소년법으로 적용이 된다면은 강력범죄인 성폭력이나 성추행, 강간 등 같이 그런 법에도 형사법이 적용되지 않고 그냥 청소년법, 특별법인 청소년법으로 적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 형법에 대해서는 수준이 상당히 처벌 수준이 상당히 낮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경각심이 그거 일반 형사법보다 훨씬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법 같은 뭐 절도나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반 친구들을 예로 들자면은 그냥 뭐 합의 봐주고 끝내면 되지, 뭐 나는 어차피 뭐 감옥에 안 들어가니까 이 정도 훔쳐도 상관없어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소년법이 지금 사회에 악영향에 미치는 게 굉장히 많고 처벌 수준도 그 정도로 낮고 경각심을 덜 주기 때문에 저는 소년법은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분 4초입니다. 삼분 4초입니다. 먼저 고정우 토론자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법이 폐지돼야 하는 이유로 소년법이 존재를 한다면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형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형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형제도를 유지한 국가가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보다 범죄율이 결코 낮아지지 않았다는 것에서 보듯이 처벌의 수위가 높아진다고 해서 범죄율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일어서도 되실까요? 방금 해봐. 나도 모르겠네. 그 이유를 저는 사형제도를 유지시킴으로써 더 강력한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잘 실행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일단 그 법이 사형제도를 판사가 너는 사형이야 이렇게 다 제도를 내리면은 우리나라는 그 판사의 결정으로 바로 사형이 실행되지 않고 대통령의 허락을 맡아야지 그 마지막으로 사형 제도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형이 실제적으로 집행된 적도 많이 없고, 그리고 실제로 집행될 그 확률도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범죄율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어서 저의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질문의 목적은 과연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고 해서 범죄율이 줄어드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질문의 취지는 사형 때문에 사형이 우리나라의 사형 존재로 인해서 범죄율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전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처벌의 수위가 높아진다고 해서 결코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고 해서, 즉 소년법이 폐지된다고 해서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낮아질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소년법을 통해서 청소년을 보호해서 그러한 청소년들이 단순히 감옥에서 갱생의 기회를 다시 얻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더욱 효용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3분 4초입니다.
대해서 제대로 답을 하자면은 처벌의 수위가 절대로 범죄율을 낮출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범죄의 율 그것을 낮추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자 하는 면에서 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이 만약에 중학생일 때 학교에 밖에서 만약에 뭐 절도를 하거나 그것을 한다면은 너는 소년법으로 보호받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처벌받는 것처럼 사회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이 되니까 너는 더 조심해야 되고 너의 앞에 남은 미래를 위해서라면은 너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경각심을 더 일깨워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소년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강정민 토론자가 말했던 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하고 다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사회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면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것이 꼭 무엇을 잘못했어도 그 잘못을 덮어주고 원래 받아야 할 자신의 벌의 무게를 줄여주는 것이 꼭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일상생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이들을 너무 오냐오냐하고 하게 키우게 되면은 버릇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이런 강력한 절도나 강간 등의 폭행, 강간 등의 이러한 처벌을 쉬쉬하고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되고 그리고 다시 사회에 나가서 더 잘할 기회를 줘야 하니까 처벌 수준을 낮춰야 한다. 이런 것은 가정에서 아이들을 오냐오냐 해주는 그런 현상과 똑같이 아이들을 오히려 더 나쁜 길로 인도하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내가 이것이 잘못했다는 부분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청소년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재범률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 그 이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분 40초입니다.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종우 토론자분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 단순히 청소년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청소년의 잘못만 있는 건 아니지만 자신이 결정을 잘못을 할지 안 할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자신의 몫이기 때문에 만약에 청소년에게 저는 한 70% 정도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외적인 것에 한 30%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범죄의 핵심은 성인에 비해서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가 쉽다는 점입니다. 성인에 비해서 청소년은 어떤 가정 환경이라든지 자신이 자라온 성장 배경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동기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종우 토론자께서도 어떤 외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인정하셨다시피 청소년 범죄와 성인 범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청소년 범죄는 단순히 청소년의 잘못만이라고 보기에는 어떤 사회가 청소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점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단순히 청소년에게 모든 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다소 청소년에게 가혹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경우 범죄를 저지르고 만약 형사법 그대로 처벌을 받는다면 몇십 년 동안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몇십 년 동안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할 텐데 그렇다면 다시 사회에 나와서도 자신이 청소년 기간 동안 수용소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사회에 돌아와서도 자신이 일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그런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에 돌아와서 재범률을 낮춘다던가 하는 차원에서 살펴보았을 때는 소년법으로 청소년의 범죄에 대해서 사회가 좀 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분 42초입니다. 저도 앞서 질문에서 답변을 했듯이 저도 역시 청소년과 성인의 범죄의 차이는 아니지만 차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데 그 청소년 범죄에는 외적 요소가 충분히 성인에 비해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하기는 그것의 의견에는 동의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성인도 분명히 외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고 그것에 의해서 오히려 더 많은 범죄를 일으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편적인 예로 들어보자면 청소년들은 자기 가정이 가난하다고 그래서 자기 가정이 가난해서 자기 가정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고 싶어서 무언가를 훔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신이 사회에 불만이 있고 이런 것을 그런 범죄 같은 걸로 푸는 건데, 하지만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범죄 같은 걸로 푸는 경우에도 있지만 편의점에서 뭐 할머니가 너무 배고픈 손자를 위해서 빵을 훔친다든가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이 그런 외적인 걸로 뭔가를 외적인 요소로 받아서 그런 범죄로 그런 것을 푼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고, 그 범죄로 푼다는 것을 받아주고 외적인 요소 때문에 너는 범죄를 저지른 거니까 너는 성인보다 형량을 낮춰줄게, 이런 식의 판단은 너무 안일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사회에 다시 복귀했을 때 그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의 역할이 청소년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법에 접촉이 돼가지고 소년원에 갔다 온다고 하면은 똑같이 자신의 생활기록부 성인들과 똑같이 성인들의 주민등록증과 똑같은 생활기록부에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회에 다시 돌아왔을 때의 성인과 차별을 둘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감옥에 가서 자신이 더 회개를 하고 돌아온 다음에 그 감옥에서도 일반 그 성인 수감자들과는 다르게 같이 뭐 일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받는 교육을 똑같이 받고, 그리고 만약에 학교에서 받는 교육이 받기 싫다 그런다면은 직접 사회에 나가서 배울 수 있는 기술이나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다시 사회로 돌아왔을 때의 적응이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3분 6초입니다.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년법은 만 14세를 넘는 청소년들 그리고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소년법이 적용이 되고 있고, 이제 만 10세 미만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벌이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저희가 청소년이라고 했을 때는 뭐 중고등학생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소년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한 14세 아이라던가 하는 학생들도 이 소년법의 기준 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확실히 성인에 비해서 이 아이들이 자신이 하는 행동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판단력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충분히 그 결과를 인지할 수 있는 성인과
같은 형량을 주는 것은 오히려 그 청소년에 대한 저는 과잉 처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현재 소년원의 상황을 살펴본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보았을 때 청소년이 오랜 기간 그런 소년원이라든지 그런 수용소에 머무르는 것이 청소년의 행동에 더 방해가 된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차별적 교제 이론과 같이 오히려 범죄를 저질렀던 청소년들과의 접촉이 늘어나고 하는 식으로 오히려 사회에 나와서 더욱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그 이전보다 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례가 많이 늘어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현재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바람직한 대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저는 소년법을 아예 폐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년법의 적용 연령을 지금보다 좀 더 좁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까지로 되어 있지만 만 17세 미만으로 연령을 낮춘다든지 하는 식으로 소년법을 남겨서 그 학생들이 다시 갱생의 기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돌아볼 기회를 주되 어느 정도 예전에 비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인지력이 높아진 것을 감안했을 때 만 19세는 너무 저도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령의 범위를 좁히는 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분 4초입니다. 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반론을 먼저 할 텐데 만 14세라고 한다면은 학교를 다니는 나이로 그냥 만이 아닌 나이로 쳤을 때는 15세에서 16세 정도의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부터 소년법을 적용받기 시작한 나이가 15세에서 16세인데 15세에서 16세라면은 중학교 2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정도의 나이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나이라면은 이미 어느 정도가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이 사람에게 피해를 갈 것이다라는 정도는 이미 다 앞에 그 앞 과정에서의 선처를 통해서 이미 다 모두 배우고 그리고 교과 과정을 통해서 모두 다 배우고 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소년법이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에 말했던 그 청소년들이 아직 판단이 부족하고 성인에 비해서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면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이 그 소년원을 현재 운행 방식과는 약간 다르게 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소년원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반 감옥과 똑같이 어떤 SNS 기기도 할 수 없고 자신의 행동에 제약을 받고 그런 무슨 인성 교육 같은 것을 받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끼리 이렇게 모인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러한 방법을 바꾼다면은 청소년들이 형사 처벌을 받고 그리고 다시 자신의 사회에 돌아왔을 때 다시 적응할 기회도 준다고 생각합니다. 소년원의 방법을 바꾸는지는 일단 소년원을 너무 가둬진 곳에 가두지 않는 것입니다. SNS 같은 전자기기도 어느 정도 허락을 해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교육인데 인성교육을 더 많이 실시하고 그리고 자신의 앞서 말했듯이 외부의 작용도 많이 받기 때문에 자신의 환경을 이겨내고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직접 와서 해주는 강연 같은 것을 듣고 그리고 다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좀 나이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기술이나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쳐 줌으로써 더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미 소년원을 출소해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성공한 사람들을 직접 불러와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강연을 해주고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면은 충분히 청소년법을 없애고서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3분 23초입니다. 네, 마지막 발언은 간단히만 하고 한 1분 30초입니다. 마지막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 청소년 범죄의 현황, 문제점, 바람직한 대안에 대해서 얘기해보자에 대해서 고종호 토론자와 저는 현재 청소년 범죄 현황에 대해서 청소년 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 수단이나 방식이 점점 잔혹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쟁점이 되었던 것은 소년법을 과연 폐지해야 하는가였는데요. 저는 소년 범죄에 대해서 사회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회가 책임을 진다는 면에서 청소년에게 소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현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날로 잔혹해지는 청소년 범죄를 고려한다면 고종호 토론자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서 소년법의 적용 범위가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저는 바람직한 방안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년법의 적용 범위를 줄이고 먼저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조금 더 인성적인 측면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을 제고하는 바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사회가 점점 경쟁도 각박해지고 하는 속에서 청소년들이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청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가 이러한 근본적인 사회적 구조 측면부터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1분 46초입니다. 이번 토론 청소년 범죄 현황, 문제점, 바람직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 현황에는 많은 예전에 비해서 청소년 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재범률도 증가하고 그리고 그 범죄에 따른 폭력성이나 피해 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현황과 문제점에서 얘기했고, 그리고 대처 방안을 얘기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인지 능력이 부족하다. 아이들은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판단력이 낮아지고 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소년법 적용 연령을 낮추면은 그렇기 때문에 소년법은 있어야 되긴 하지만 너무 높은 연령까지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것의 대처 방안으로는 소년법 적용의 연령을 낮추자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소년법 적용의 나이를 낮추자는 것에서 동의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소년법 적용 나이를 중학교 1학년 때까지로 두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로는 일단 학교에서도 그렇듯이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나이기 때문에 아직 미성숙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응 기간 1년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강정민 토론자가 말했듯이 이런 청소년 범죄를 없애려면 근본적인 문제점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것에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분 54초입니다. 9시 50분. 그럼 15분 시작했으면 35분 동안 했네. 애들하고 어떻게 얘기했나? 그냥 영상 같은 게 돌아가지고 그거 보고 이해는
구속돼야 되는 안 돼야 되는 거 가지고 다음 글 1, 2를 참고로 하여 생명공학, 사이버공학, 인공지능의 미래, 문제점, 바람직한 방향을 말해봅시다. 박수. 저는 일단 이 토론의 논제인 생명과학, 인공지능, 사이보그의 미래 그리고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사이보그와 이런 생명과학 쪽의 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발전이 왜 시작되었는지 그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런 인공지능의 발전이 생겨나게 된 이유는 우리 인류의 불멸, 그 다음 행복, 그런 편리성을 추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제가 주목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토론의 논제 주제가 되어야 한다는 가치가 인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성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그러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인간성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자신이 세우는 기준에 따라서 그러한 종류가 달라집니다. 인간성이 만능에 의한 자신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만능에 의해서 충족되는 인간성도 있는 것에 대한 반면 이상적이고 도덕적인 것에 의해서 채워지는 인간성도 있고 그 다음에 감정에 의해서 채워지는 인간성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잠깐 멈추고 그 다음 저희 이 현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두 가지 대비되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릴 것인데요. 맨 첫 번째로 가장 쉽게 우리 현재 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쉽게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쉽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의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예시를 말씀드려보자면 2017년 8월에 여러분 그 사건 아시나요? 페이스북에서 인공지능 시스템끼리 인간을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통해서 대화하는 것이 발견되었는데요. 그것에 의한 놀란 과학자는 그 인공지능 시스템을 점점 껐다고 합니다. 이 대비되는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인간성에 대한 무엇에 의한 인간성이 충족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저희는 똑같이 만능에 의해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인간성을 충족하고 있고 또 두 번째 역시 이 두 번째 대비되는 이 사례가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다른가에 의한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편리성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인공지능 발달의 그런 미래가 이 현재 우리 인간의 편리성을 충족시키는 만능에 의한 인간성을 충족시키는 것과 똑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3분 10초입니다. 먼저 저도 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최현진 토론자께서 말씀드린 발전의 시작의 계기는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최현진 토론자와 달리 저는 가치를 협업이라고 두었는데요. 왜냐하면 먼저 그 미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의 미래 같은 경우는 진퇴양난이 현재 상황과 비슷한 진퇴양난의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 예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자본주의 사회와 개인주의 사회로 나눠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최현진 토론자께서 예를 들었던 자율주행을 예시로 들을 것인데요. 먼저 만약에 자율주행이 합법화되었을 때 개인주의 같은, 즉 북한 같은 사회에서는 나라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행동이 아무런 반감 없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 즉 남한에서는 그 상황이 조금 다르게 될 텐데요. 먼저 이 자율주의에 관한 인권에 관련된 시위도 일어날 것이며 이것으로 인해서 직업을 잃게 된 택시 운전사나
버스 운전사, 트럭 운전사들도 이것에 대한 파업을 요청하면서 그거에 관한 시위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 대비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자유나 재산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 같은 경우는 그 자율주행에 반대하게 되면서 사회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이 인간과 인공지능이 해야 되는 것에 혼란이 오면서 문제가 발생될 텐데 여기에서 협업이라는 가치관이 중요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분 47초입니다. 제 다음 문제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신예림 토론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인데요. 신예림 토론자가 강조하고 있는 가치관은 협업이라는 그런 가치관인데요. 저는 이 협업이라는 것이 가능하려는 전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것에 의해서 초래되는 문제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업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자본주의의 구성원이 저희 인류, 인간성, 그러니까 저희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신예림 토론자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협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스스로 주도되어서 다른 사람과 협력을 맺고 그 협력 가운데서 발생하는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저희 사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왜 이런 경제 발달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왜 인공지능이 발달되어야 하지? 그 다음은 우리가 편리해지기 위해서가 아닐까? 그러면 왜 편리해져야 하지? 우리가 발전되기 위해서가 아닐까? 결국 이 인공 발달 지능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의 편리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편리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 인류가 스스로 노동을 해서 하는 그러한 시스템보다 저희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생명과학을 이용하고 인간이 신이 되기까지 인간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에는 저희 인간이 소중해지는 것보다 인공지능과 생명과학 이런 우리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이런 산업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가운데 그러니까 인간이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 인공 발달의 목적이 인간의 편리성을, 그러니까 인류의 편리성을 위해서 실행하고 있는 것인데 그 중간에 인류가 제외되어 있다면 저희는 과연 이 인공지능 발달을 계속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것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신예림 토론자께서 말씀하시는 협력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기 때문에 협력과 인간성의 그런 관계는 결국 떼어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인류의 소중함, 인류의 부재가 이 인공지능의 발달을 계속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 여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분 43초입니다. 저도 먼저 최현진 토론자께서 말씀하셨던 인간이 인류보다 산업이 더 중요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이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조금 약간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 문제점을 저는 사회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보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본주의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데의 이유는 먼저 직업을 잃게 되는 것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최현진 토론자께서 말씀하실 때 인간의 범위는 모든 인간을 포함하는 거였지만 저는 여기서 보았을 때 모든 인간이 아닌 여기서 이렇게 직업을 잃게 되는 그런 인간과 그렇지 않은 인간을 나눠서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자들 같은 경우는 아니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부유한 사람들은 이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필요로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더 얻을 것이고 그런 기술을 얻게 되는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함으로써 그 위에 군림하게 되는
불림이 아니라 그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발전함에 따라서 직업을 잃는 사람들이나 돈이 조금 적은, 조금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최현진 토론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류보다 산업이 더 중요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 돈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 다르게 되면서 사회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점의 제가 생각했던 가치관이 협력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분 41초입니다. 일단 저는 신예림 토론자의 의견에 덧대어 제가 생각하는 이 인공지능에 의한 문제점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예림 토론자께서 말씀해주신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제가 그것을 주목해야 된다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남에 따라서 저는 인공지능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물론 그 인공지능이 굉장히 편리하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소중하게 여겨질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것을 접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토론 같은 것을 하면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문제를 굉장히 많이 만나보았을 텐데요. 그러면 이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논제 중에 이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한계점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서 그 사회 양극화의 대상 중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런 사람의 감정까지 다루는 그런 기술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집중할 것이 과연 그 감정을 다루는 그런 산업이 저희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인간성이란 가치를 더 돋우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 일이라는 건 결국에 그 감정이라는 것은 인간만이 다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인공지능이라는 물체가 다루게 된다면 결국 저희가 인간답게 살려는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배려나 그런 나눔이나 이런 감정들을 인간들이 아니라 그런 사이보그의 영역에서도 다루게 된다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인간성은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고 결국에는 인류의 소멸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현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통해서 저희의 인류의 소멸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인공지능 발달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하는 바입니다. 2분 30초입니다. 저는 먼저 발언을 하기 앞서 최현진 토론자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배려 나눔을 하는 사이보그가 나타나면 인간의 소멸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사이보그랑 인간이 조금 나뉘어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약간 저희 사회의 현상을 좀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인류가 직접 감정 소모를 하고 이러한 것이 그런 로봇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면 지금 작게 비유해보자면 우리가 스마트폰에 정신을 빠져서 사는 것처럼 결국 그 편리성에 빠져드는 현혹되는 것이라고 비유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럼 결국엔 감정의 표현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편리성을 가진 기구가 자신의 감정을 대신해서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인류도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그것에 현혹되어서 자신의 정체성까지 자신의 인간성까지 빼앗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정에서 인류의 소멸까지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저는 약간 최현진 토론자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현진 토론자께서는 감정을 다루는 사이보그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스마트폰에 현혹되는 것처럼 인간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스마트폰을 예시로 들자면 우리가 아무리 스마트폰에 빠져들게 되었어도 우리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면서 그만큼의 현혹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딱 그만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이 된다고 해도 우리는 결국 우리가 하는 인간성은 그냥 지니고 있을 것이며 그것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이보그에게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딱 그 정도의 편리성만 추구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소멸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분입니다. 저는 우선 신예림 토론자께 질문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신예림 토론자께서 말씀하시는 인간성을 그러니까 감정을 대신 해준다고 하고 아무리 편리성을 가진 기구라도 자신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에 한해서 그 정도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인간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하시는데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이 과연 그 어느 정도의 선을 주도적으로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것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부분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그중에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도덕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많은 과학기술이 발전되었지만 그 발전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사용하면서 언제나 이슈가 되었던 것은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모두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잘못된 점을 짚고 넘어가고 만약에 생명과학이 발전되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려는 노력이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는 어느 정도 인간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그 정도만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신예림 토론자께서는 어느 정도의 선을 지켜서 인공지능 발달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사실 이 의견과는 굉장히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다양한 것에 의해서 현혹되고 그 대상이 자신의 생활을 훨씬 더 가치 있고 편리하게 해주는 존재가 자신 앞에 나타난다면 그것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주도적으로 효율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을지는 굉장히 의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인공지능의 발달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인간이라는 것이 보존될 수 있을 정도에 한해서만 그것을 고려해서 인공지능 발달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인공지능의 문제점 또한 인류의 존재에 대한 문제이고 또 나중에 해결을 해야 나가는 방향 또한 인간의 편리성이 아니라 인간이 계속 이 사회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2분 22초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먼저 최현진 토론자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저는 아예 발전을 계속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저희가 할 수 있을 때까지 발전을 하자는 게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선까지 지킬 수 있을 정도만 현혹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딱 저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가 넘어가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저는 그 정도까지만 말한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현진 토론자께서 보존될 것인 정도만 우리 인간이 보존될 정도만 발전시키자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짚고 넘어와서 저는 여기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의 해결 방법은 바로 인공지능과 사람이 협업해만 가면서 발전해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치가 협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앞으로 미래 사회가 됐을 때 인공지능과 인간은 무조건 같이 살아야 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발전 속도는 어마어마하며 이제 만약에 감정까지 갖게 된다면 거의 한 인격체로 봐도 될 만큼 거의 모든 사람과 비슷해지게 될 것인데요. 이 상황에서 모든 면에서는 사이보그가 우리 인간보다는 더 강할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인간이 강한 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게 발전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사이보그가 어떠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될지는 저희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어떻게 같이 협업해 나갈 것인지 모색해 보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되어 있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손일거리를 그러니까 그런 공장에서 쓰거나 이것을 많이 쓰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인간이 할 정도의 양은 너무 많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처럼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된다고 해도 어느 정도 협업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보다 더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분 12초입니다. 신예림 토론자께서 말씀하시는 협업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인공지능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예림 토론자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발전 계획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인공지능의 발달이 이런 식으로 발달된다면 얼마든지 발전될 가능성과 그 다음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속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성장은 신예림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 경제 성장이 우리가 지금 너무 빠르다, 이 경제 성장을 조금 늦춰야겠다 하고 경제 성장을 멈추게 된다면 이것이 일정하게 평행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이 굉장히 하락하는 상태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것처럼 저희가 지금 이 경제 성장의 속도를 멈추기에는 조금 늦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인공지능의 이런 서비스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고 적응되었기 때문에 이 경제 성장을 늦추는 것보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인간성, 즉 인간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와 그러한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인공지능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은 인공지능의 방향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하나하나의 독립체로서 자신이 어떤 것에 의해서 인간성을 찾을 수 있는지 그러한 정체성을 반드시 확립하고 그 확립함에 따라서 이 경제 발전이 되는 방향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신예림 토론자께서 말씀하시는 협업이 같이 진행되는 인공지능 발달도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저는 내용을 정리하자면 제가 생각하는 인공지능 발달은 결코 멈춰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발달 방향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 발달 과정이 결코 편리성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기술을 가지고 자신의 인간성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분 32초입니다. 먼저 최현진 토론자께서 말씀하셨던 발달 방향을 제대로 정하고 가야 된다는 것에는 동감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 많이 발전되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새로 역사에서 발전해 본 적이 없었던 부분에서 손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모색하고 제대로 생각한 다음에 발전해 나가야지 인류에게도 최소한의 피해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현진 토론자가 말씀하셨던 어느 정도의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개발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최현진 토론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완성된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협업의 과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킬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 자신만의 가치관과 자신만의 생각,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되는 것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의지나 그런 가치관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자아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한 후에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면 보다 더 자신이 뭘 추구해야 된다는 것인지 알게 될 것이고 그 상황에서 만약에 인공지능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펼쳐지게 된 상황에서 자신만의 가치관을 지니고 자신만의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가는데 보다 더 쉽게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분 34초입니다. 아까 1부에서 종우하고 정민이하고 토론한 내용과